자, 이번 시간부터는 수식원에 관련된 수업을 좀 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우선순위별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용언에 관련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관계원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고, 조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체언에 관련된 수업을 했어.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렇게 중요 순서대로 수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식원과 독립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수식하는 말은 있어도 되는 말이고 사실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닌 말이거든. 근데 이 용언부터 체언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때에 따라서 꾸며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이 수식어이라고 하는 품사의 어떤 특성으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들이 대부분이라 꼭 있어야 되는 얘네들보다 중요도가 높을 수는 없겠지. 자, 그렇다고 중요도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거면 내가 지금 이걸 찍고 있지 않겠지. 그러면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복습을 하고 공부에 비중을 두는 것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수식어과 독립어도 그거의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상대적인 비중이니까. 자, 수식어는 이미 단어에서 다 드러나지만 기능상의 분류인데, 자, 수식하는 말이야. 꾸며주는 말인데,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는, 자, 우리 관형사보다는 수식의 범위가 좀 넓은데 용언이나 아니면 자기와 동일한 부사 내지는 좀 더 넓게 문장까지, 이렇게 체언보다는 수식의 범위가 좀 더 넓어.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는 결국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형태로 이들을 꾸며주는 어떤 단어들이다. 자, 그럼 개념을 보니까 체언이나 용언 앞에 놓여서 꾸미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데,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떠한의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책이긴 책인데 어떠한 책이냐면 새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사는 주로 용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떻게 방식으로 꾸며준다. 자, 뭐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빨리 달리고,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쁘냐면 매우 예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언 앞에서 어떻게 형식으로 꾸며주는 것을 부사라고 한다. 자, 불변어로, 당연하지. 자, 우리는 이제 이 불변어의 반대말이었던 가변어, 그러니까 형태가 바뀐 단어를 이미 다 배웠어. 동사, 형용사와 아주 특수한 조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불변어라고 했었거든. 활용 안 하겠지. 형태가 고정돼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변어일 거고. 자, 일반적으로 수의적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나중에 문장론에서 배우겠지만 부속 성분의 역할을 한다. 이 수의적 성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필수 성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인 거야. 수식하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단어가 있으면 의미가 더 보충되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 의미가 보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장이 성립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거든. 다른 문장 성분들이 필수 문장 성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의적 성분에 머무른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피수식어의 의미를 보충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시제와 높임 표현을 할 수 없어. 자, 근데 이제는 외우지 않고 너네 이제 대답할 수 있잖아. 시제와 높임 표현을 왜 얘네가 할 수 없냐면 시제와 높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어. 어디에서 했었냐면 용언에서 우리가 배웠거든. 근데 용언에서 이 짓을 누가 했니? 선어말 어미라는 게 했다고.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표지들이 시제와 높임을 표현하는데 어미였잖아. 근데 지금 이 관형사나 부사는 어미가 붙는 말도 아니고 이미 시제와 높임의 표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는 단어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제 높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배웠던 것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배웠던 걸 자꾸 응용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리고 격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 수식어의 관형사 부사가 다 동일해. 자, 그런데 이 관형사는 격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와 어떤 조사와도 결합이 안 돼. 결합하지 않아. 자, 9개 품사 중에서 조사 자기를 빼고 나면 8개 품사가 있는데 이 8개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품사는 관형사 하나밖에 없어. 관형사는 어떠한 종류의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형사라고 하는 이 품사적 특징인데 기억해야 돼. 근데 부사는 이 조사들 중에 격조사, 접속조사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일부 보조사와는 결합을 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문제를 풀 때도 이거 한번 했었어. 선생님 빨리요 라고 했을 때 이때 빨리라고 하는 게 부사인데 여기에 요라고 하는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썼어. 자, 빨리는 먹네, 이렇게
용언을 수식하는 빨리라고 하는 부사인데 이 부사 뒤에 이렇게 는이라는 보조사를 붙일 수 있어. 이렇게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한 건 부사고 어떤 조사와도 결합을 하지 않는 것은 관형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관형사를 한번 봐볼게. 자, 뭐 관형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많이 지금 보고 왔는데 체온 앞에 놓여서 명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의 형식으로 꾸며준다. 자, 특성 보니까 주로 명사를 수식하기는 해. 자, 우리 지난번에 체온을 배울 때 그랬지. 이 꾸밈을 받는 말, 관형사를 포함해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때 명사가 그나마 가장 좀 넓게 제약 없이 받았고 명사보다는 대명사가 조금 제약이 심했고 그 다음에 수사는 제약이 더 심했어. 그런데 명사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유명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수사 이런 것들하고는 또 결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명사를 할지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명사하고는 좀 결합이 안 되고 수사는 원래 우리 체험 배울 때도 이 관형어의 수식이 제약이 많다 그랬거든. 자, 또 한 번 복습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2번에 가장 중요한 특징. 어떠한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게 관형사의 가장 중요한 품사적인 특징이야. 기억해. 자, 관형사가 나란히 놓일 때는 앞에 것이 뒤에 것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뒤따르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저 새 집이다. 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종류를 볼 때 하겠지만 요거는 성상관형사, 요거는 지시관형사인데 관형사들이야 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이긴 집인데 새 집이야. 근데 여기 있는 저도 저가 꼭 새를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를 꾸미는 게 아니라 저 집인 거야. 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는 거야. 바로 뒤따르는 관형사를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형사는 체험만 수식하지 자기와 동일한 관형사를 수식하지 않아. 근데 부사는 자기와 동일한 부사를 수식할 때가 있거든. 매우 빨리처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꼭 뒤에 있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 이런 뜻인 거야.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형태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불변어 당연하고 시제 표현, 시제 높임 구별이 없다. 자, 그다음에 문장 안에서 관형어. 이건 나중에 문장 성분할 때 배울 거야. 자, 그다음에 종류를 보니까 자, 종류는 관형사는 자, 종류를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고유어로 된 것도 있고 한자로 된 것도 있다. 자, 근데 관형사는 참 웃긴 게 나중에 뒤에 가서 부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원래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관형사의 종류가 많았는데 그런데 7차에서 이 부사로 이 관형사였던 것들이 부사의 정의 때문에 많이 부사로 바뀌어버렸어. 원래는 관형사가 많았는데 그것이 부사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관형사의 수가 많이 줄었어. 자, 그러면 자, 성상관형사 우리 예전에도 어떤 이 단어를 한번 봤었는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다 이 말이야. 성질 상태와 관련된 꾸며주는 말이다 이 말인데 자, 성질이나 상태를 어떠한의 방식으로 꾸며준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세부적이긴 한데 새라고 하는 건 관형사야. 새 집, 뭐 새 이웃, 뭐 새 학교 이렇게 관형사인데 새로운 뉴스. 자, 그럼 여기에도 새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너희는 배웠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뉴스긴 뉴스인데 새로운 뉴스야. 자, 집이긴 집인데 새 집이야.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은 동일한데 이 새로운이란 말은 원래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거야. 근데 관형사형으로 활용을 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겠지. 우리 비읍불규칙도 배웠으니까 새롭다에 뭐가 붙은 거냐면 은이 붙은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이 비읍이 뭐로 바뀌었냐면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뀐다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가 붙은 거. 그래서 이 관형사형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성어미가 된 거지. 전성어미가 붙었다는 거야. 이 역할을 하게끔. 원래는 서술 기능인데 서술 기능을 꾸며주는 기능처럼 이렇게 새로운 뉴스처럼 꾸며주는 기능처럼 만들어주는 어미, 기능을 바꿔주는 어미가 전성어미고 그 전성어미가 붙어 활용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과 새라고 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꾸며주는 역할은 관형사도 할 수 있지만 관형사가 아닌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문장 성분할 때 관형어라고 배울 거니까 그때 할게. 자, 그리고 전미사. 이거는 한자어인데 이 전미사 요 적이라는 말이 붙은 말은 좀 상황에 따라서 품사가 좀 달리 봐. 이 적이란 말이 붙은 요 앞단어 뒤에 체온이 뒤에 놓이면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로 썼어요. 그러니까 관형사로 쓰인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적이 붙은 단어에 뒤에 조사를 붙이면 우리가 조사를 붙인다는 건 체온의 특성이잖아. 그래서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이라는 말 붙어있는 말 뒤에 용언이라든가 내지는 또 다른 부사어가 나올 때는 그때는 부사로 쓰인다는 거야. 자, 여기 예문을 보면 과학적 똑같은데
여기는 두뇌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 그럼 두뇌긴 두뇌인데 과학적 두뇌. 그럼 이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로 쓰였다는 얘기고, 이 과학적이란 말 뒤에 의로라고 하는 이 조사가 붙은 것은, 조사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체언의 특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체언,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비교적, 가급적 이런 말들이, 적이 붙은 말들이 뒤에 쉽다,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부사를 꾸밀 때 내지는 용언을 꾸밀 때는 이때는 뭐로 쓰인 거냐면 부사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적이 붙은 말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진다. 근데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기억해둬라 이 말인 거야. 자, 고유어계 한자어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고유어계 한자어계, 그 다음에 이 한자어계 정도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집어넣은 건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자주 보고 익숙해지게. 자, 지시관형사는 뭐 굳이 더 할 게 없는 게, 자, 이그저와 관련된 것들이야. 이그저와 관련된 표현이 뒷말을 꾸며주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인 건데, 자, 여기에 보면 공간으로서, 시간으로서 이렇게 이 지시관형사로 나타나는 이 단어들을 지금 찾아서 표로 만들어놨어. 이런 단어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관형사, 마지막으로 수관형사를 볼 건데, 자, 관형사인데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야. 근데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지시해서 꾸며주며, 양을 나타내는 양수관형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관형사,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려면 더 나눌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수와 관련된 거와 순서와 관련된 걸로 또 나눌 수 있구나, 이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너희가 그냥 자료를 보고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길게 써놓은 건데, 읽어보면 수관형사는 대체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에, 우리 의존명사 할 때도 이거 배웠어. 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에는 수관형사가 온다. 근데 여기 오지만 자립명사 앞에도 와. 그러니까 이 의존명사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자립명사 앞에도 오는데,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쓰일 때는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말을 끼워넣을 수가 없대.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 사이에 어떤 말을 끼워둘 수가 없대. 그런데 자립명사에 쓰일 때는 그 자리에 뭔가 다른 말을 끼워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보면 그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고 열은 꾸며주는 수관형사인데 요 중간에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에 물건은 자립명사잖아. 근데 지금 모든은 여기에 나오는 수관형사인데 모든 물건인데 이 순간에 이렇게 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더 집어넣어서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립명사 앞에 왔을 때와 의존명사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문법적 성질이 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달달달 외울 게 아니고 이렇게 예문을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예문을 주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의존명사에서는 어떤 말 사이에 껴들어갈 수가 없구나. 수관형사와 의존명사 사이에는 어떤 말이 껴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자립명사와 수관형사 사이에는 껴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거는 너희가 예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런 환경에 놓으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요것만 머릿속에 좀 남겨놓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수관형사와 수사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수사를 뜻 한번 했었던 건데, 수관형사와 수사는 조사를 취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구별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사할 때 이 얘기만 했었는데 그때는 관형사가 어떠한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법적 특징을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가? 그래야 되는 건가? 했는데 이제는 지금 보면 이 관형사라고 하는 어떤 품사의 특징이 어떤 조사와도 결합되지 않으니까 조사가 붙어 있다면 이거는 조사가 관형사가 아닌 수사로 쓰인 거, 체언으로 쓰인 거구나. 그리고 조사가 붙여 있지 않다면 관형사로 쓰인 거구나. 물론 문장에서 역할도 그렇지만 조사 유무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수사가 명사 앞에 놓인 수관형사가 될 때는 형태가 같은 것이 대부분 보통인데 기본적으로 수관형사가 형태를 달리할 때가 좀 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사로 쓸 때는 쓰는데 뭐 한 마리, 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형태가 수사의 형태와 좀 다르게 쓸 때가 있더라. 뭐 그 정도니까 그렇구나. 실제 그렇네. 예문을 보니까 그렇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새, 내 등이 말이나 장 이렇게 요 앞에 쓰일 때는 서말, 너말, 석장, 넉장 이렇게 형태가 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모습을 달리할 때가 있다고.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 수관형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관형사와 접두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법적 차이를 내가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건 지금 보면 우리 아직까지 접사를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더 너희들한테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배우지 않은 내용을 끌어와서 지금 억지스럽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때 가서 요걸 다시 불러다가
수업하는 걸로 할게. 이 두 개가 되게 유사하지만 어떤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를 볼 건데, 자, 이 부사라고 하는 품사는 정말 골 때리게 돼 있어. 자, 봐. 부사라고 하는 게 용언이나 문장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식으로 꾸며주는 거야.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수식어에 관련된 특성에서 다 봤던 거고, 자, 무엇이 어떻게 어찌한다, 무엇이 어떻게 어떠하다, 이렇게 어떻게 형식. 그 다음에 불변어고 시제나 높임 표현 할 수 없다는 거. 격조사를 취하는 일은 없지만 보조사를 취하기도 한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고. 자, 네 번째 보면 용언의 수식이 주 기능이야. 그러니까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아까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비교해서 관형사보다 수식 범위가 넓다 그랬거든. 부사라든가 관형사도 꾸밀 수 있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체언을 수식한다. 요거. 이 체언을 수식한다 때문에 항상 늘 문제가 되는 거야. 과거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는 거나 아니면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것은 이 부사,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었는데, 7차 문법에 와서 이 체언을 수식한다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과거에 우리가 관형사라고 말했었던 모든 단어들이 지금은 다 부사로 바뀌어버리거나 관형사에 남지 않고 부사로 바뀌어버렸어, 품사 자체가.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의존명사와 조사, 의존명사와 어미 이런 거 구별할 때 내가 뭘 설명했었냐면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었거든. 형태가 동일한데 이건 하나의 품사로 굳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여러 품사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품사통용이라고 했잖아. 근데 학교문법은 이 품사통용을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기도 하지만, 그러면 관형사도 되지만 일부 체언을 꾸민다 해서 부사로서의 어떤 품사통용으로서 인정해주면 될 건데, 이건 또 품사통용으로 인정을 안 하고 대부분의 단어는 관형사여야 하는 것들이 다 부사로 바뀌어 있어.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 이 부사에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체언을 수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7차 문법에 들어가는 과정에 원래는 관형사로 쓰이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부사로 바뀌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학교 문법이 인정하면서도 결국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하는 이러한 어떤 모순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부사에는 좀 문제거리가 좀 있어. 어쨌든 수식의 어떤 이 폭이 더 넓다. 자, 그리고 종류를 보면 크게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어. 특정한 성분만을 꾸미는 성분부사가 있고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가 있어. 자, 그런데 성분부사는 다시 쪼개서 세 가지로. 자,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자,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부사. 그 다음에 이그저를 통해서 지시부사. 그 다음에 안, 모처럼 부정하는 말을 만드는, 앞에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 앞에서 관형사하고 차이점은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가 있었는데 수관형사가 있었거든. 근데 이 부사에서는 수부사가 없고 이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꾸며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에서는 양태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는 게 있어. 여기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자,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성분부사. 성분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꾸미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아닌 특정 성분을 꾸미는 부사를 성분부사라고 한다 그랬는데, 성상부사는 상태나 정도, 상태나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방식으로. 종류를 보니까 뭐 상태,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눈으로 이렇게 봐두고, 그 다음에 체언을 한정한다. 체언을 꾸며주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체언이 정도를 나타낸 말이나 위치나 수량과 나타낸 말들이더라. 그래서 뭐 부자긴 부자인데 아주 부자 정도고, 앞이긴 앞인데 바로 앞 이렇게 위치, 그 다음에 겨우셋 이렇게 수량과 관련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 이러한 체언들을 주로 앞에서 부사가 꾸며주더라. 일부 꾸며주더라. 근데 부사가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야. 학교문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소리를 모방한 의성부사. 자, 이 의성부사와 움직이는 모양을 모방하는 의태부사. 우리가 보통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도 하고, 부사, 이 품사로서는 부사거든. 이 부사도 동사를 꾸미는 기능을 한다. 자, 그리고 지시부사를 보면 발화 현장을 중심으로 장소나 시간 앞에 나온 그 이야기의 내용을 지시하는 부사다. 자, 그래서 이, 그, 저 중심으로. 자, 그래서 처소, 장소나 시간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자, 그래서 이리, 그리, 저리는 처소 외에 어떤 행동의 방식이라든가 문장 밖에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리 가면 남대문이다. 이땐 처소로. 누가 이리 장난이 심하냐라고 했을 때는 행동 방식 같은 걸로. 자, 그리 말고 내 말을 들어봐. 그럴 때는 문장 밖에 어떤 사실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차적인 내용이니까 이그저가 포함된 말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거는 외워야 될 필요가 없고. 자, 부정부사는 꾸밈을 맞는 동사와 형용사의 내용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꾸며주는 거야. 안과 못인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거고, 자, 가긴 간데 못 간 거야. 이렇게 꾸며주는 형식이지만 부정문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부정부사.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장부사. 그러면 이 문장부사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라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 문장부사 중에는 양태부사라는 게 있어. 양태부사라고 하는 이 양태가 심리적 태도와 연관이 있거든. 이 심리적 태도와 관련 지은 것을 우리가 양태라는 말을 써. 자, 말하는 이의 마음먹기, 태도를 그런 표시하는 부사야. 문장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 문장에 첫머리 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성분 부사와 달리 위치 이동이 자유롭고 그 의미에 상응하는 특정 어미와 호응을 잘 이룬다. 그래서 뭐 단정일 때는 평서형과 호응이 되고 의혹일 때는 의문형과 호응이 되고 이렇게 호응관계, 특정한 호응관계 내지는 특정한 어미와 호응관계, 문장과 호응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태부사도 너희가 다 봤던 것들이야. 과연, 정말, 실로, 물론 이런 것들. 얘네들은 보통 사태에 대해서 믿음, 그 다음에 서술 내용을 단정할 때 이럴 때 쓰이는 거야. 또 뭐 설마, 아마, 비록, 만일, 아무리 이런 것 등은 주로 믿음을 의심하거나 단정을 회피할 때 쓰는 거래. 그러면서 제발, 부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또 희망을 나타내거나 어떤 가상적 조건 아래서 일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쓰는 것들이래. 근데 이런 부사어들이 너희들 머릿속에 이건 보자마자 이건 부사야 이렇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면 상관이 없어. 그런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장 부사가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게 보이지 않거든. 이건 부사구나 이렇게 확 와닿지도 않아. 우리 부사는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수식의 역할이잖아. 근데 문장 부사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부사라고 하는 어떤 품사를 설정할 때 문제점이긴 한데, 부사가 앞에 정의에서는 꾸미는 역할, 수식어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문장 부사는 특히나 더 꾸며주는 역할 자체가 느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들이 갑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야 하는 거야. 아무리 뭔가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반하면 우린 문제를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지금 요 문장부사는 특히 양태부사는 눈으로 자주 봐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접속부사. 진짜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 이 접속부사는 접속이라고 하는 건 이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부사는 꾸며준다며. 근데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부사래. 정말 말이 안 되는 부사인데 문장 접속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문장부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단어 접속까지를 이렇게 부사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놨어. 모순 덩어리거든. 접속부사는 부사로서 느껴지잖아.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희가 꾸며주는 말처럼 느껴지니? 안 느껴지잖아. 나도 안 느껴지는데 이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인데 그 자체가 접속의 기능이지 이어주는 기능이지 수식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사래. 이거는 내가 미안한데 외우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접속부사는 부사야. 그리고 우리가 요 부자를 빼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접속부사야. 그러니까 이 접속부사만큼은 좀 신경 써서 이거는 접속의 기능이지 이 자체가 이어주는 기능이지 수식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사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문장부사라고 해놓고 단어 접속까지를 부사라고 하니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보고 외우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너희가 좀 숙지를 해줘야 될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문제가 평가원에서 이 수식어과 관련지어서 초점 삼아 냈던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수식어과 관련된 대표 문제 한 문제 정도만, 그 뒤에 문장부사와 관련된 한 문제 정도만 대표 문제로 실어놨는데 2008학년도 먼저 한번 봐보자.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어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와 같은 이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문장부사, 그 중에 양태부사에 대한 설명인데 또 의외로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심리 태도,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수식, 이게 정말 수식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장 전체 수식, 그 다음 위치 이동의 자유로움, 거기다가 서술어로 표시까지도 가능하대. 이렇게 4개 특징을 얘기했어.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그랬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조건을 보면, 자,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양태부사, 문장부사란 얘기야. 그러면 문장부사여야 되고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져야 되고 서술어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 3개는, 자, 3, 4, 5번은, 자, 이 대굴대굴 굴렀다, 너무 바빠서 못 먹었다, 이렇게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성분부사지 문장부사가 아닌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위의 자료는 문장부사에서 양태부사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니까 3, 4,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자, 그러면 1, 2번 중에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며. 그런데 다행, 요거와 그리고, 이 중에 심적 태도를 나타낸 건 다행이지 그리고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요걸 적용 한번 해볼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서술어 위치 이동이 어떻게 자유롭냐. 그러면 이대로 지금 우리가 봤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를 중심으로 보면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문장이 가능하고, 또 하나, 이 중간에, 다친 중간에, 다친과 사람 중간에는 다행히가 들어갈 수 없겠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니까 그 중간에 껴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또 하나가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어로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친 사람이 없다니 다행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수식어과 관련된 관형사 부사를 묶어서,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문제 한 문제까지를 해서 오늘 수업을 수식어 전체를 한 강으로 찍었어. 그래서 오늘은 요 안에서 수식어에 관련된 중요도 있는 것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이와 관련지어서 자꾸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은 복습 좀 철저히 하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쯤 되면 이 품사 전체가 마무리될 것 같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독립언을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자, 고생했어.